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은 징계 대상이라며 선대위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대선을 78일 앞두고 벌어진 갈등에 윤석열 후보는 당사자끼리 오해를 풀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을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만에 49명 급증했습니다. 소리 없는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다음 달 오미크론 대유행 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24시간 영업을 선언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자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장과 대변인은 오늘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 등 대선을 앞두고 예고된 단기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다시 극심한 내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심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4시간 뒤인 조금 전 조수진 공보단장까지 사퇴를 선언해 당 서열 1, 2위가 모두 선대위에서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기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지난번 사태 2라운드 격이지만 이번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비대한 국민의힘 선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큰 선거를 앞둔 적전 분열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공보단장의 만남 요청을 거부한 채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직책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당대표 역할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 말만 듣겠다며 항명한 조 단장에 대해 선대위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단장이 회의석상에서 윤 후보의 메시지라며 같은 당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냐고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징계의 대상이며 즉각적으로 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이 대표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교정하지 않았다며 조 단장을 방치한 선대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 단장은 송구하다면서도 항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자리를 욕심낸 적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금 층계 식별이 안 되거든요. 이후 조 단장은 SNS 글을 올려 자신도 선대위 부위원 단장과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 단장 거취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복귀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사태로 또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도 다시 한번 금이 가게 됐습니다.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마찰을 빚은 게 어제 오전이었고 이 대표가 사실상 사퇴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는데도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막무가내 행태와 이준석 대표의 가벼운 처신이 정면 충돌했고 여기에 윤 후보의 어정쩡한 태도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선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발단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의 설전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조수진 공보단장에게
이른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내분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왜 당신의 명령을 듣냐, 후보의 말만 듣는다며 사실상 항명을 했습니다. 이후 조 단장은 일부 언론에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 대표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도발하느냐며 조 단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고 오늘 오전 8시에는 오후 4시에 사퇴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조 단장의 사과로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며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좀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사태의 발단이 된 조 단장의 항명에 대해서는 단죄하지 않았고 이 대표와는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엔 김종인 위원장이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괄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민주당은 내부의 갈등을 미봉책으로 덮고 억지로 출범시킨 선대위에 예견된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선대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 역시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선대위 회의에서 의견 충돌 이거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까지 한 건 좀 너무나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대표 쪽을 비롯해서 선대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사퇴를 최종 결심한 건 그 조수진 공보단장이 기자들에게 돌린 유튜브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이 조 단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외부 유튜버가 만든 영상을 기자들에게 돌렸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냥 이런 겁니다.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정신건강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 이건데 이 대표가 그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을 비방하고 좀 나이가 어린 이 대표가 연장자인 조 의원에게 좀 때를 쓴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도 유튜브 제작자가 붙인 제목이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 당연히 불쾌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퇴의 명분까지 됐을까요? 예, 방금 리포트에서도 지금 보셨겠지만 어제 오전에 그 조 단장이 난 후보 말만 듣겠다 이러면서 이 대표에게 항명을 했다가 오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유튜브 영상을 기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리고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조 단장이 사과하고 수습할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윤 후보에게 나냐 아니면 조수진이냐 이렇게 선택을 압박을 했고요. 조 단장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의 처신 역시 참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조수진 단장 인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그 선대위 그 회의에서 그 조 단장이 윤 후보의 메시지라면서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통상 후보의 메시지를 전할 경우에는 자칫 호가호위한다는 비판을 받기가 쉬운데 조 단장이 그런 식으로 이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난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표로서는 선대위원장 자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당내에서는 조 단장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이런 공개 비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 대표 앞에서 난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선대위 공보단장이라는 이제 막중한 자리를 초선의 조 의원이 꿰찬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선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 조 단장이 임명된 날 그 이재명 후보를 포르노 배우에 비유해서 논란을 빚은 것을 비롯해서 그동안 다양한 설화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내부에서도 또 본인이 마침 일정팀 회의까지 주재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들이 조 단장을 비판을 하니까 상당수 기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져 왔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비판하는 매체 기자들의 번호를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단장에 임명한 건지 그 책임이
윤 후보에게 있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조수진 단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긴 합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처신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난 3일이었죠. 그 울산 회동으로 겨우 봉합이 됐는데 20일도 채 안 돼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져버리는 건 좀 대선을 앞둔 당대표로서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아무도 밥을 퍼줄 생각을 않는데 밥그릇부터 가지려 싸우는 꼴이라면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조수진 단장이 물러났다면 뭐 사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가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수진 단장의 사퇴를 선언한 직후에 이 대표하고 짧게 통화를 해봤는데 뭐 복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짧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선 여론이 악화할 경우에 뭐 좀 당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윤 후보와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항명 사태를 촉발한 조 단장을 좀 서둘러서 경질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조 단장의 사과로 좀 수습하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볼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문제도 지적을 했던데 이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윤 후보 주변에 비대환 선대위에 대한 좀 문제의식 자체가 크지 않은 듯 보이고요. 김정인 위원장도 저희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윤 후보가 이미 짜놓은 선대위를 이제 와서 좀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뭐 장악적 영향력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번이 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이준석이냐 조수진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방만하고 비대한 선대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권의 내부 상황도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불거졌었는데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나서 이 후보가 요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계획인데 경론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정책의 신뢰 문제를 들어 이재명 후보 요구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집권 이후에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송영길 대표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점은 좀 반성하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로선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후보로선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에 이어 또다시 물러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지금 내놔야 할지 아니면 더 미뤄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흑역사에 또 한 장의 기록이 남았습니다. 민변 출신 김진국 민정수석이 임명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사실상의 경질입니다.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의 신분을 언급하며 회사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재한 게 알려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보도 이후에 김 수석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건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들 논란 보도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은 올해 기업 5곳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불공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변 부회장 출신인 김 수석은 현 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내다 지난 3월 민정수석에 기용됐습니다. 김 수석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위한 노력은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은 유독 불명예 퇴진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초대 수석은 법무장관이 된 후 자녀 입시 비리로 낙마했고 김조원 수석은 이 주택을 유지하다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판에 밀려 교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어젯밤 SNS에 김 수석이 투명하다고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에 법무장관이 오지랖 넓게 방어하려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가 최다 기록인 49명이 나왔고 호남에선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월등히 우월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하루 최대 2만 명까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64명이 나온 전북 익산의 유치원입니다. 이 중 20명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이곳 유치원 외부 강사가 이후 방문한 곳은 전북 부안의 어린이집. 여기에선 오미크론 의심 환자 19명이 나왔습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초비상이 걸려 초등학교 6곳 등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당초에 지금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9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하루 새 49명 늘어 총 227명. 델타 변이는 첫 환자가 200명대로 늘기까지 약 2달이 걸렸습니다. 반면 오미크론은 200명을 단 20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워낙 빨라 검사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월 말쯤 되면 우리 전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2배, 3배 사이 증가한다고 보면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할 수 있어 의료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백신 접종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확진자가 최근 2주 사이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은 안전성 논란도 여전한 상태여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핑크색 코트를 입은 아이들이 코로나 선별진료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의자에 올라서야지만 의료진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 면봉이 무서운지 아빠 품에 안겨 검사를 받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어린이 대기자들이 선별진료소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7에서 12세 이상 신규 확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4,300명을 넘겨 2주 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며 11세 이하 접종 준비를 한다고 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애석하게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반면에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 망설이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상황. 어린아이들은 회복이 빠르고 심한거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백신에 대한 접종 부작용을 더 생각을 하게. 식약처는 현재 5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승인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무서운 감염 속도입니다. 첫 감염자가 보고된 지 불과 3주 만에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13만 명을 넘어선 하루 확진자의 70%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 미 전역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코로나19 검사소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I'm getting tested because my roommate tested positive last week. I tried to get a PCR test.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73%에 달합니다. 이달 초 0.7%에서 6배나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인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It's clear that Omicron is an extremely contagious variant, that it doubles every 2 to 4 days.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전 특별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완치자나 백신 접종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성인 절반이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에선 9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자, 사망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은 50분 전인 밤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야탑동 성남도시개발공사 본사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성남도계공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과 초과이득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자영업자 사이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24시간 영업을 선언했고 자영업단체는 집단 휴업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한 카페 입구에 24시간 정상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자가 10억 원을 넘어 운영이 어렵다며 이해와 용서를 바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4인 이하 오후 9시까지인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9시에 문을 닫으면은 거의 매출이 한 5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벌금이고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유지를 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관할구청은 해당 카페 지점 가운데 한 곳을 고발했고 나머지 업소들도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18일부터 적발을 했어요. 한 업소는 했고요. 한 업소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도 방역 지침을 보이콧하겠다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1월 2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 방역 대책이 바뀌는지 두고 보고 저도 그분 사장들과 동참할 예정입니다. 회원 150만 명에 달하는 한 자영업단체는 정부 방역 지침에 반발해 정치인과 공무원 출입 금지 스티커를 제작 중이고 모레까지 투표를 통해 집단 휴업을 결정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 오후 광화문에 모여 방역 패스와 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만큼이나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방역패스 검사입니다. 손님이 몰릴 때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가짜 방역패스까지 나돌아서 걱정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 북적이는 식당가. 손님도 종업원도 방역패스 확인은 필수입니다. 준비되신 분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미접종자인데 안 돼요. 일손이 부족하고 손님 눈치도 보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3분, 4분씩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들어오시는 게 손님분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강화된 거리두기로 미접종자는 혼자만 식사가 가능한 상황. 그러자 일부 미접종자가 가짜 방역 패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인터넷 등엔 접종 완료자의 접종 확인서를 거래한다는 글이 곳곳에 보이고 타인 음성 확인서를 변조하는 방법까지 돌고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 변조하거나 부정 행사하면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가짜 방역 패스 출입자가 적발되면 업주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10번을 걸리면 자영업자는 1,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위변조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 보내던 음성 확인서는 다음 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 주택가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흉기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이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로 황급히 달아나고 남성들이 뒤를 쫓습니다. 주택가 흉기 강도를 주민들이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강도가 시동이 걸린 차를 훔쳐 달아나려 하자 뒤쫓아온 카센터 업주가 손에 든 길이 40cm짜리 공구를 바퀴에 슬쩍 끼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차가 움찔거리기만 합니다. 결국 강도는 차에서 내렸고 주민들과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 사이에 격투가 벌어집니다. 너희들 오지 마, 다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막 떨렸죠.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평택의 한 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40대 남성 A씨가 침입했습니다. A씨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비명에 달려온 이웃 주민들과 10여 분 동안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 한 명이 흉기에 가볍게 다쳤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하러 맨손으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서 흉기 강도의 2차 범행을 막아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한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회사원 장철훈 씨. 지난달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한 아내 대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는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엄마가 애 보는 것도 당연하고 아빠가 애 보는 것도 당연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자 16만 9,300명 중 아빠는 3만 8,500여 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2,000명이 채 안 됐지만 10년 만에 20배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 7, 8세에 집중됐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주로 경력 단절의 위기를 맞는 때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이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그 시기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육아 아빠 10명 중 6명은 직원 300명 이상 기업 재직자여서 작은 기업일수록 휴직이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력 대체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냐가 상당히 큰 관건이 되겠죠.
일하는 엄마와 아이 키우는 아빠, 인식이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익숙해지는 풍경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이렇게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 육아휴직자를 라떼파파라고 부릅니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민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니는 곳곳은 아빠가 아이를 돌보기 괜찮은 상황일까요? 아이 기저귀를 가는 장소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는데 이 장소를 찾았다 해도 이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아 기자입니다. 47년 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라떼파파 원조국 스웨덴입니다. 대형 쇼핑몰에도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모두의 화장실 앞엔 기저귀 교환대에 커튼으로 공간이 분리된 수유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단숨에 라떼파파 4만 명 선에 다가선 국내 사정은 어떨까? 복직한 아내를 대신해 지난 5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이 회사원은 18개월 된 아들과 밖을 나설 때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도 남성 화장실엔 기저귀 교환대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도 많고 길에서 간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 한 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공중 화장실 49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건 절반 이하인 23곳. 남녀 화장실 양쪽 다 갖춰진 곳은 7개에 불과했습니다. 인근 유명 쇼핑몰은 어떨까? 남성 화장실 10곳 모두 육아 편의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왜 기저귀 가릴 데가 없어요? 거기 없어가지고 요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까스로 찾아낸 유아용 보조의자에 표지가 놓여져 있는가 하면 기저귀 교환대에도 정체불명의 검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잠긴 어린이용 화장실 안에 쓰레기만 뒹구는 곳도 있었습니다. 남성 화장실에도 육아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서울시에서 무궁화 5개를 받은 우수 개방 화장실입니다. 세균 오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저귀 교환대는 공중위생 기준치를 넘어섰고 유아용 보조의자도 성인용 변기보다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어린이 전용 경기는 안 하세요? 왜요? 육아의 양성평등을 논하기 전에 상업시설 남성 화장실에 기본 육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일상의 양성평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앞다퉈 1년짜리 단기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죠.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에 성나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인데 시장은 혼란입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여당은 내년 보유세의 사실상 동결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직접 살지 않아도 실거주 1년을 인정해주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년짜리 임시 처방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온라인에선 갭 투자를 다시 권장한다. 일관성 없는 아마추어 정부, 국민을 바보로 하는가, 정책이 누더기가 됐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잇따른 정책 혼선 속에 내년 상반기의 상황 급변을 점치는 인식이 퍼지며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 다음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가 대부분 사라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험치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은데 그때도 3번 냈어. 나 이번도 한 3번 내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유세 유예를 두고는 결국 2년 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4,000세대가 넘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각종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음마아파트와 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내 재건축단지는 13곳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고 4,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은마아파트가 어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5년짜리를 2년 만에 한다는 그 기획이거든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영업평가는 다 끝났어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짜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행정지원으로 재건축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습니다.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강남 3구와 여의도, 목동 등 13곳의 재건축 단지가 참여했고 재개발 지역 102곳은 이달 말 최종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문의들도 많고 매수 문의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거 가지고 압구정동 주민분들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최근 참여를 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뚫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란 젖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대학 추첨제가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샌델 교수의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담은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를 선점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격의 성격도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 학생의 학력 수준은 부모의 경제력 수준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저서에서 언급한 추첨제가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차라리 추첨제도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 점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샌델 교수는 스카이캐슬과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운이나 배경을 무시한 능력주의가 불평등과 불공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ose who've landed on top have come to believe that their success is their own doing, the measure of their merit. 이 후보는 성별과 지역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더 짧은 것은 더 길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한 청년들의 입당식을 열고 공정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에서는 공정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조국 사태로 상실했던 공정 이슈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코로나 상황은 거의 국난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맞춰 보유세 중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현 상황을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막 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확진자 1만 명까지 대비돼 있다며 강행한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했고 그 결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윤 후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보유세 1년 동결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선 대선을 앞둔 매표 동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3월 선거 때 표를 좀 받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정책을 또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윤 후보는 특히 공시가 현실화 기조는 그대로 두고 내년 보유세만 올리지 않겠다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민을 원숭이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공수처가 비판 언론인의 가족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 사찰을 넘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와 각계각층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공수처장은 남은 휴가를 쓰겠다며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TV조선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적어도 31건. 이와 별도로 특정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의 통신자료도 8차례 조회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만 언론사 최소 15곳의 소속 기자 40여 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도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가로 알려졌는데 이 학회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공수처가 언론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무차별 조회한 게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은 확산됐습니다. TV조선은 기자가족 통신자료 조회 등에 대해 공수처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과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휴가를 내고 청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 활동은 적법했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어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코로나로 사실상 멈춘 일상에 어려워진 살림살이까지 올해는 다를 줄 알았는데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작은 것이나마 가진 것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도 여전한 이웃사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게에 연탄을 쥐고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들. 한겨울인데도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흐릅니다. 이웃의 연탄을 나눠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오르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무게가 계속 축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부산 연탄은행에는 연탄 기부가 20만 장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만 장 더 많습니다. 연탄을 받은 이들은 덕분에 겨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년째로 이래 연탄을 떼주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너무 진짜 감동도 이런 감동 없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 앞에 차량이 멈춰서더니 누군가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상자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국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간식과 양말, 핫팩이 들어있었죠. 자신을 소방관을 멘토로 삼는 누군가로 소개하고 손편지와 선물 상자를 전달한 익명의 기부천사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경북 봉화에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라면과 마스크 등을 면사무소에 두고 갔는데 올해만 벌써 5번째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김달봉이라는 가명을 쓰는 시민은 1억 2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군청에 전달했죠.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 온기를 나누는 이웃을 보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해외 곳곳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에 목마른 관람객의 인기라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고즈넉한 슬로바키아의 오두막. 하늘을 뚫을 듯 우뚝 솟은 미국의 초콜릿 공장 저장 탱크 등 세계 곳곳의 사진들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기차와 비행기, 호텔과 수영장 등 익숙한 장소들이지만 동화 속에나 봤을 법한 독특한 색감과 구도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장소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풀어내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랜선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미국의 한 부부의 SNS 계정에 업로드된 여행지 사진들인데 160만 팔로워들이 보내준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사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깁니다. 스페인 출신 작가 요시고가 각국을 돌며 촬영한 350여 점의 사진전에 8만 명이 넘는 구름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A ver, el encanto de viaje, sobre todo como fotógrafo, es que tienes un montón de estímulos nuevos y que de cualquier cosa te puede como estimular y llamar la atención. 따뜻한 색을 활용한 촬영 기법이 여행 사진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거울처럼 깨져 있는 호수,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로 유명한 에릭 요한슨의 전시도 열렸는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양한 사진전들이 답답한 일상 속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일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진 쇼트트랙 심석희가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한 건데 이 소명을 위해서 직접 출석했던 심석희는 사과 없이 떠났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날 스포츠 공정위. 심석희는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했습니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입장문에 나온 내용대로. 2시간 가까운 조사 후 심석희는 동료에 대한 사과 없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과는 자격정지 2개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조항민 코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함께 동료 비하에 가담한 조전 코치에 비해 약한 징계였지만 내년 2월 21일까지 빙상연맹 소속 선수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1월 마감되는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앞서 빙상연맹 조사위는 2차 회의에서 심석희가 최민정에 고의로 부딪혔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동료를 향한 욕설과 비하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월 고의 충돌 의혹과 동료 비하 내용이 담긴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태극마크를 반납한 심석희는 이대로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심석희 측에서는 선수 의견을 고려해 내년 1월 열릴 대한체육회 공정위에서 재심을 청구할지 등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Can't say nuclear. Sometimes a brain can come in quite handy, but it's not gonna help you. 부시와 캐리 후보가 격렬하게 치고받았던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을 풍자한 애니메이션입니다. You have more waffles than a house of pancakes. You offer flip-flops. 부시는 TV 광고에서 캐리가 이라크전에 대했던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부각시켜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선에 실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파이프 오르간은 8개에 이르는 버튼 스톱으로 음량을 조절합니다. 밀어넣어서 파이프를 닫으면 소리가 멈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반대로 힘껏 당기면 큰 소리가 울리는 데서 나온 말이 모든 스톱을 빼낸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뜻이니까 도박용어 올인가도 통합니다. 천사처럼 군다는 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기에서 온갖 화려한 개인기를 발휘해 상대를 따돌리는 선수를 가리키기도 하죠.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제안을 받아들여
고령자와 1주택자의 보유세 납부 유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지난 5년 집값과 전 월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고집했던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바탕이자 수단이었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후보는 더 강도 높게 공시가격을 높이고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무겁게 매겨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이 달라졌는지 의문을 갖는 건 제가 너무 순진한 탓일까요? 한 해 동안 유예했던 공시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금 폭탄이 더 커지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나만 하겠죠. 정부는 왜 또 내년 3월까지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걸까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전기, 가스요금은 왜 3월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걸까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리를 1월에 채용하겠다는 이유도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집권당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리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게 정 걱정스럽다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물어무삼하리오였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네 번째 절기 동지입니다. 포근했던 오늘과는 달리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영하 3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8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1도,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충북과 영남 지역에 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날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는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부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영동과 제주 지역에만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